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터파크가 트리플이라는 여행 어플이죠. 예, 여행 서비스 어플이고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이 트리플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사실은 지난 한 주에 있었던 또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좀 가장 인상적인 뉴스였는데요. 사실은 뭐 업계에서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견된 일이기도 했죠. 왜냐하면은 그 인터파크는 야놀자에 작년에 인수가 됐는데요. 야놀자가 이제 인수를 한 거 외에도 트리플이라는 이 업체에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놀자가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는 해외여행 기업 두 개가 인터파크하고 트리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인터파크가 야놀자의 자회사가 되면서 이 트리플을 어떻게 보면 좀 흡수하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 법인 이름은 인터파크가 되는 것이고 트리플은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모양새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트리플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많이 그동안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몇 번 어, 써보고 자주 안 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좀 사용을 하지 않았던 어플이기도 하고요. 앱이 좀 무거웠어요. 데이터가 워낙 많은 앱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사용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이 트리플이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약 600만 명이 누적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이라고 합니다. 이 600만 명이 이제 뭐 가입한 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누적 앱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한 건지는 확실치가 않은데요. 이 600만이라는 수치만 봤을 때는 사실 마이리얼 트립 같은 굉장히 오래된 웹 기반의 여행 투어 액티비티 플랫폼이 350만 명 정도로 지금 밝혀진 거에 비하면은 약 2배 가까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트리플이 결국은 이제 인터파크를 이제 통해서 야놀자의 정식 식구가 되는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은 지금 야놀자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트리플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트리플의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동선을 보면서 일정 짜는 요 기능이 사실은 많은 그동안에 나왔던 수많은 여행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왔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불편했거든요. 사용자들에게 많은 입력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트리플 같은 경우는 이 장소 정보들을 대부분 다 자체 정보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게 엄청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죠. 다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과는 확실히 그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차별화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223개 도시 해외여행 가이드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를 쌓았던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 여행 작가들을 고용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 사용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쉽게 장소 정보를 불러와가지고 내 개인 일정을 짤 수 있다 보니까 트리플이 가진 이 초개인화라는 이 기능 자체가 사실은 지금 야놀자가 가장 바라고 있는 핵심 기능인 것이고요. 인터파크가 패키지 여행 쪽을 어떤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다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유여행에 있어서는 이 트리플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무엇에 유리하냐? 지금 그 야놀자가 국내 여행은 약 70%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해외 여행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가 이제 여행에서 슈퍼 앱이 되려면은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해외여행은 지금 인터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패키지 쪽은 야놀자 어플에 붙여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유여행을 보면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자유여행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지금 해결해 줬던 그 트리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 자유여행 부문에 어떤 그 커머스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야놀자가 워낙에 지금 숙박이나 식당이나 그 투어 예약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 편리하다라는 기준이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 글로벌 OTA들보다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OTA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막 8, 90%의 점유율을
지금 해외여행 결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야놀자가 이렇게 한국인에게 특화된 기능을 통해서 해외여행도 편리하게 자유여행이든 패키지든 원하는 걸 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게 지금 만드는 이 슈퍼앱 전략을 계속 나아갈 텐데, 왜냐면 낯서 상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글쎄요.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같은 옛날 구조를 커머스만 달랑 가지고 있는 OTA들이 과연 여기에 대항할 수 있을까? 이제 굉장히 좀 해외여행 시장이 우리 로컬라이징 된 이런 서비스들로 굉장히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야놀자의 이 자본력이 참 무섭네요. 예, 첫 번째로 보시는 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인터파크의 그 트리플 인수, 그리고 인터파크는 야놀자 자회사고요. 야놀자가 지금 해외여행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금 트리플 앞으로 인터파크 산하의 어떤 서비스가 된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달라짐은 없을 거예요. 트리플을 뭐 사용하시는 달라진 거는 크게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 야놀자에서 굉장히 해외여행 구매가 좀 쉬워질 것이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있는 관광 도시라고 하면 역시 베네치아라고 하죠. 베니스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베니스가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 오버 투어리즘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소도시 여행을 굉장히 권장하는 방식으로 여행자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왔고, 그것들은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도 파리에 지금 집중되는 관광객이 약 60에서 70% 가깝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탈리안 도시야말로 되게 많잖아요. 소도시를 고루고루 돌아보는 패키지 여행이나 자유여행이 많아지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어떤 정책을 내놓았냐면은 장기 체류할 여행자들을 위한 별도의 디지털 플랫폼 베니웨어라는 그 사이트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베니스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광객으로부터 베니스를 지키려면은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좀 문화를 이해를 하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돈을 좀 많이 쓸 여행자가 필요하다라고 베니스 쪽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외국인이 자기 국가에서 소득을 벌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베니스의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면서 돈만 지금 그 디지털 노마드 유치가 굉장히 지금 전쟁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베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일을 많이 와서 하고 돈은 너희 나라에 가서 벌어라, 원격으로. 그래서 원격 근무자들이 제발 베니스에 와서 좀 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베니스도 뭔가 베네핏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베니웨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컨시어지를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뭐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부동산을 찾거나 은행을 계좌를 트거나 아니면 뭐 유심칩을 산다거나 이런 어떤 생활 전반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유료로 결제를 하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초창기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머무를 원격 근무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베니스에 굉장히 그 박물관, 미술관이랑 가까운 게 아니라 아예 내부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수도원,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막 수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제공을 한다고 해요. 뭐 이탈리아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일하면서 여행하는 그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베니스, 뭐 이탈리아 하면 걱정되는 게 역시 우리 환경보다 못한 이제 와이파이일 텐데요. 이 베니웨어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도시 전역에 야외 와이파이 핫스팟을 지금 순차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사정은 꽤 많이 나아지겠죠.
지금 베니스가요,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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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도시. 우리 뭐 지자체 소도시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은 그 단기로 치고 빠지는 관광객들은 굉장히 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서 환경만 파괴한다라는 지금 그런 통계가 나오면서 이런 정책을 지금 추구를 하는 거고요. 세계적인 그 기술 회사죠. 시스코라는 회사가 이 먼저 이 프로젝트를 시범으로 했었어요. 16명의 직원을 베니스에 보내가지고 3개월간 일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영상을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시스코에서 제작을 한 이 자기네 직원들이 베니스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바꿨는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촬영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베니스는 지금 앞으로 크루즈 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한 관광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올해 여름부터 도시에 입장하는 당일치기 여행자에게는 최대 1인당 10유로를 무섭죠? 예, 10유로를 청구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광세죠.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짧게 머물 거면 가급적이면 오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년짜리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올해 이탈리아가 올해 발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유럽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기 여행자들은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코로나 이후 지금 각 나라마다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역시 베니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베니스의 이 베니웨어라는 프로젝트를 참고하셔서 내가 이 컨시언스 패키지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조건에 있는지, 이거에 아마 소득이랑 여러 가지를 다 평가를 할 겁니다. 모든 유럽의 도시들이 지금 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을 할 때 소득,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소득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 규모가 얼마나 이상 되는지라는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아무나 내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랜서 신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자 발급을 받기가 저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남의 얘기처럼 좀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도 혹시나 우리 회사가 지금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일정 기간 동안 원격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디지털 노마드 유치 계획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처음 소개를 드리는 국가인 것 같아요. 이 서태평양에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하죠. 팔라우라는 곳입니다. 예, 필리핀에도 팔라완이라는 섬이 있어가지고 헷갈리기도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이 팔라우라는 곳은 국가죠. 나라인데 이 3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이 된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세계적인 또 그 청정 지역이에요. 생태 지역이고 해서 산호초 같은 게 아직 많이 살아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호가 많이 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관광으로 수입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좀 자연환경도 많이 파괴가 되고 지역 문화도 많이 손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팔라우가 다시 이제 관광을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광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여행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좀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팔라우가 이제 아직 이 앱이 출시가 된 건 아닌데, 올라우 팔라우라는 어플이에요.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이제 이 어플을 깔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 어플이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포인트 쌓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쌓느냐, 내가 친환경적인 어떤 여행 미션, 여기서 주는 여행 미션을 잘 하면 그때마다 그 탄소를 상쇄했다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쌓아가지고 팔라우가 이제 어떤 보상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쌓느냐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제 이 2015년부터 여기 팔라우에서 그 팔라우 플래지 서명이 있어요. 이제 서약이죠, 서약. 예, 내가 이제 환경을 보호하겠다. 근데 이제 이 서약만으로는 사실 충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명을 하고 이제 산호초 보호하는 그 파괴되지 않는 자연 차단제를 쓰고 뭐 약간 생태 관광으로 좀 유명한 곳을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재료를 쓰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정해진 방식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착착착착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포인트를 적립하는데 사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일정한 포인트를 쌓으려면은 최소 전체적으로 한 10일에서 2주 동안 여행을 해야만 포인트를 쌓았으면 쓸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래 머무는 여행자.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앞에 베니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행을 좀 오래 할 사람들만 오라라는 얘기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한 4, 5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생태 관광을 잘 한 사람한테는 다른 여행자들, 일반적인 여행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 자연보호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생태관광 쪽, 그리고 현지인과 만나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많은 액티비티를 할 권한을 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방식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했을 때만 그런 권한을 준다라는 게 그 사람이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한다라는 증표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미션을 따라 자연스럽게 또 그 여행을 해가지고 현장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런 여행자한테만 합당한 혜택을 준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팔라우가 이 탄소 추적, 이 포인트를 쌓는 이 게임형 관광 앱이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국가의 지속 가능한 관광 캠페인보다도 재미있고 또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특강을 다녀온 우리 하와이의 말라마 하와이 캠페인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랑 유사한 방식이죠.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면은 이제 무료 호텔 숙박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미션 클리어 형태라기보다는 하와이의 일부 호텔만이 지금 그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호텔에 좀 투숙을 해야지만 그 말라마 하와이 패키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진입 장벽도 있고 성취나 보상 측면에서도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미션을 이 디지털 경험과 연계를 함으로써 굉장히 똑똑하게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인하고 보상까지 주는 그런 대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지속 가능한 여행 중에는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도 사례로 소개를 좀 드렸고요.